안녕하세요. 60분 모모 김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현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10년 경력 이상이 되면은요. 네. 딱 수업 첫날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얘는 인류대 가겠구나 하는 게 보이신대요. 아, 그래요? 네. 수업 시간에 딱 보자마자 관상으로 이제 대충 전문가가 다 되시는 거군요. 관상이군요. 인류대 될 관상 네네. 아니면 못 갈 관상 뭐 이런 게 딱 나오나 보죠. 관상이 아니라 네. 눈빛. 눈빛. 아이들로부터 나오는 그 눈빛. 그러니까요. 선생님을 쳐다보는 그 뚫어져라 집중하는 그 눈빛. 얼굴 그냥 뚫고도 남을 것 같은 예. 어떤 그런 총기가 넘치는 그 눈빛이 아이들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그 네. 관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좀 그런 게 왜 없을까 답답해 예.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신 거군요. 네. 정말 인류대학교에 갈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의 성적을 올려준 사나이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금요 스페셜 만나고 싶었습니다. 초대 손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멋있는 분이세요. 포근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카리스마? 저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분? 세도하는 강연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학습 컨설턴트 고봉익 대표. 여기는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상 재능하고 습관 관련해서 강연을 왔습니다. 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열쇠가 너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재능 이론을 기반으로 그 재능에 집중하면 누구나 다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공부를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학습 비법보다 나만의 재능과 열정을 찾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부 방법을 찾으라는 메시지. 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120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20, 30년 후에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120명의 인재로 보이기도 해요.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꿈꿔라. 고 대표의 열의를 쏟은 강연 어떠셨나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제 재능을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학습 컨설턴트 고봉익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은 강의 내용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학습 컨설턴트라기보다는 청소년 전문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단 외모가 좀 출중하셔가지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친밀감과 더불어서. 근데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신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공부를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일단 공부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인기가 특별히 많으신 이유에 대해서 본인 자체 파악으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아이들에게 설득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근데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진짜 공부가 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기는 한가요? 많지는 않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재밌었던 학생들이 타고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공부를 정말 즐겼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양육 방식의 차이에 있었던 걸로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해야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쪽으로 가나요? 저희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그걸 공부 희열도라고 그러거든요. 공부를 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을 공부 희열도라고 하는데 네. 공부 희열도가 높았던 학생들의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썼던 언어가 있었고요. 공부 희열도가 낮았던 학생들의 부모님이 또 공통적으로 썼던 언어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너무 네. 궁금하네요. 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도 공부 열도가 떨어지는 말을 하면 이제 네. 중고등학교로 가서 계속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말은 일단 제 강의 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말씀만 듣기로는 뭐 감이 좀 안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둘 중에 아까 그 화면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인생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 열쇠는 너 안에 있다 이런데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아이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쓰는 언어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고봉익 대표께서 하루 동안 좋은 아빠로 또 좋은 남편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시고 있는지 일상생활 화면 또 준비해봤습니다. 학습 컨설턴트 고봉익 대표의 일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이곳에서 개인의 재능을 찾는 자기 탐색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고 전략적이세요.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시고요. 이제 교육 사업가답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 또 학부모에 대한 그런 열정이 정말 좋은 CEO를 만났어요. 고 대표의 다음 일정은 학생과의 1대1 상담. 체계적인 학습평가 자료를 기초로 맞춤형 공부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그게 공부 희열도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닥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조사를 통해서 잘 파악해서 알려준 것 같고요.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제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이따가 갈 테니까 이따 누나 집에서 한 8시, 9시쯤 봬요. 네. 바쁜 하루 일정을 마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누님댁에 들렀습니다. 승훈아, 서연아. 아빠 얼굴 보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아들 휘찬이. 어리광을 부려보는데요. 아빠 역시 기분 좋은 건 마찬가지. 많이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는 시간에 더 즐거워하고. 총각 시절부터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했다는 고봉익 대표. 일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법도 한데 유년 시절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장난꾸러기여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도 못해요. 장난꾸러기. 저희 아버지께서 차를 타고 가만히 서 있는 벌을 주셨어요. 가만히 좀 서 있어 보라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 남자애가 예쁜 치마 입었다. 근데 좀 이상하다, 그치? 여자애도 변기로 가고 남자애도 변기로 가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그림책으로 성교육을 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렇지? 네. 매달 휘찬이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근데 휘찬이가 다음 달에 유치원 가거든요. 성교육이 하나 목표고요. 두 번째가 혼자 밥 먹는 거. 이제 적기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에 가장 알맞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휘찬이가 나중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워주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예, 동화책 읽어줄 때 남자가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연기력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네. 잘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공룡도 되셨다가. 저는 뭐 타고난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네. 아 어렸을 때는 마찬가지로 장난꾸러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 싹 바뀌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교육하고 누군가한테 좋은 인생의 선배가 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워낙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모범생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좀 철이 들면서 예. 나 같은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말 네. 큰 계기가 됐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공부 못했던 사람의 심정을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더 좀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냥 얼굴만 뵙기로는 장난 많이 안 치셨을 것 같은데. 바른 생활 사나이 딱. 예. 예. 장난 많이 쳤고 공부 못했던 친구들의 심정을 잘 아신다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아들이 휘찬이? 네, 휘찬이. 휘찬이한테 그림책으로 막 성교육도 하시고 네. 그 조기 교육보다는 그 적기 교육 네. 예, 이걸 강조를 하셨어요. 네. 예, 특별히 적기 교육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조기 교육은 공부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안 좋은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적기 교육은 오히려 공부를 흥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잠깐 맛배기로라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다와 모른다 사이에서 그 중간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리까리하다예요. 예, 아리까리하게 알듯말듯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적은 걸 공부하더라도 100% 알 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적게 깊이 공부하는 게 공부 흥미를 높여주는 가장 큰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오늘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그 목표를 정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공부 감성을 키워주는 노하우를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요. 자, 고봉익 대표님의 기대되는 강의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강남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와서 이제 저희 자기학습 요소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를 봤는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전교 1등이었는데, 나머지 요소들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공부 희열도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 두 분을 모셔다가 그 부모님 두 분이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이셔서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공부 희열도가 1위 요소로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 희열도가 낮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학년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한 1학년 정도는 머리가 좀 좋으면 성적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성적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공부 열도가 낮으면 그 이상으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지금 성적이 높은 것보다 공부 혈도를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공부 혈도가 높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엄마가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 나빠진다 그러면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몰래 공부하기도 해요. 혹시 학교 다닐 때나 그래 본 적 있다? 예.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좀 그러고 있다. 예. 한숨을 막 쉬시는데 공부 희열도가 높았던 학생, 그러니까 공부 희열도가 높은 학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죠. 예, 그런 공부 희열도가 높은 학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구 결과 공부 희열도가 높았던 학생들의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많이 썼던 언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공부 혈도가 낮았던 학생들의 부모님이 많이 썼던 언어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기도 하고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공부 혈도가 높아지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공부 혈도라는 것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다와 모른다 사이에 있는 그 알듯말듯한 개념으로 공부시키면 절대 공부 혈도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100% 알 때까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 범위가 5단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5단원을 다 보긴 볼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막 보게 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100% 알면서 공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 수학을 한번 잘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결심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하셔서 네가 이 첫 번째 단원만 공부해도 좋으니까 다 공부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첫 번째 단원을 100% 알 때까지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애가 첫 번째 단원을 100% 알 때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 이후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 다음 단원들이 막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희열을 경험합니다. 사회나 뭐 이런 과목들 있죠. 이것도 암기시켜서 공부시키면 안 돼요. 한 페이지를 공부하더라도 그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를 다 이해하면서 공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혈도가 생긴 거죠. 어떤 아이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엄마랑 선생님 딱 서가지고 여기 지금 땅에 금이 묻혀 있으니까 금이 뭐 한 10억이 넘는 금이다. 네가 이거 파서 네가 찾으면 너 가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신나게 그걸 팠습니다. 밤새 혼자. 근데 금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낙심이 되고 예, 힘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랑 선생님이 또 딱 서가지고 여기 금 있으니까 또 파. 그럼 팔까요? 잘 안 파죠.
뭐 당근 같은 거 주거나 이러면 억지로 조금 파는 신용하겠지만 당근 채찍을 활용해서 억지로 좀 파게 하는 신용하겠지만 깊게 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진짜로 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엄청난 희열이 생기죠. 공부열도랑 그거랑 마찬가지로 학생이 한번 처음에 좀 힘들지만 끝까지 파서 금을 발견하는 기쁨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깊게 공부해야 나옵니다. 공부열도는. 그리고 한번 그 금을 발견한 학생은 그 다음부터 엄마랑 선생님이 또 파라면 팝니다. 왜냐하면 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부열도를 설명한 가장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열도를 높이기 위한 부모님의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로 양보다 질에 집중한 언어입니다. 양보다 질에 집중한 언어가 뭐냐면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오늘 몇 페이지 풀었어?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양을 물어보는 언어잖아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니?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예. 야, 너 내일 학습 선생님 오시는데 몇 페이지 풀어서 가져와봐. 이게 아니고요. 내일 학습 선생님 오시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답답하네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걸로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학습 선생님 오시니까 몇 페이지 풀었어가 아니라 네. 선생님한테 뭘 여쭤볼 거니? 또는 이번 주에 다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학습지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야?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좀 창피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대입시험 볼 때 언어는 거의 1% 안에 들었고 전국에서 영어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수학은 20개 중에 10개 맞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7개 맞아가지고 제가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못하게 태어났나 보다 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고요. 아이들 수학 굉장히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수학을 못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산수 학습지를 시켜주셨는데 그 산수 학습지가 일주일에 14장을 갖다 주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수백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 산수 학습지의 그 광고 문구는 뭐냐면 수학의 스피드를 길러줍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실 저는 풀 수 있는데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를 수백 문제를 푸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 몇십 문제씩. 그래서 사실 다 풀지 못하고 이렇게 학습 선생님 오실 때 도망간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제가 수학을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걸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공부 희열도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학문은 깊게 공부해야 더 공부 희열도가 생기는 학문입니다. 수학을 잘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수학자나 수학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한 문제를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아이들 갑자기 이 얘기 들으시니까 학습지 고민되시죠? 네. 학습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뭘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공부열도를 높여주는 언어는 양보다 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열도를 높여주는 또 두 번째 언어가 있어요, 부모님들의. 그게 뭐냐면 질문식 언어예요. 질문식 언어의 반대가 뭐냐면 일방적 언어죠. 일방적 언어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파 위에 장난감을 막 어질렀어요, 아이가. 그럼 보통 뭐라고 하시죠? 네, 치워. 그러시죠. 치워. 이런 게 일방적 언어예요. 이거는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수준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 언어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주도력을 떨어뜨려요. 다른 말로 하면 머리도 나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스로 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억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게 만드는. 또 일방적 언어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안 좋은 내성을 키워줘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는 한번 치워 그러면 치웠죠. 근데 지금 10번 말해도 안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내성만 키워내는. 근데 그때 질문을 하시면 아이가 주도력도 커지고 사고력도 커지고.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잘 치우고요. 또 생각해서 잘 치웁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가 잘 치울까요? 어렵죠. 어떤 분은 제가 질문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지 않고 앞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집에 가셔서 고민하시다가 맞을래? 그러셨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뭐 질문이긴 하지만 치워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질문인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쇼파 앉기 불편하지 않니?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선 엄마의 의도가 뭘까 막 고민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고력도 커지는 거고 스스로 치울 기를 한번 주는 겁니다. 물론 안 불편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은 누구냐 하면 아마 어릴 때부터 일방적 언어를 많이 이렇게 들어온 학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잠깐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도 공부를 가르칠 때도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친절하게 앉혀놓고 잘 봐. 문제가 뭐야. 자, 네가 여기서 틀렸잖아. 공식이 이거지.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계속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지만 그것도 일방적 교수법이에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배우는 것보다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 것 같아? 네, 문제 풀기 전에 물어보는 질문 중에 그다음에 주어진 조건은 뭐야? 그리고 어떤 원리나 공식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문제 풀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무리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계속 친절하게 설명해 줘도 잘 안 듣고 있어서 막 열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거 틀려오면 또 막 더 막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이가 스스로 사고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공부 희열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도 답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께서 문제 풀고 나면 아이들 막 동그라미 쳐주면서 아이들 기뻐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막 바로 답을 맞춰주시는데 그러면 공부 열도가 생기지 않고요. 어떻게 풀었는지 나한테 설명해 줄래?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한 문제를 푸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야 공부 열도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유형별로 문제를 20문제를 하루 종일 가르쳐줘도 아이는 진짜 자기 지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큰 문제는 공부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열도를 높여주는 세 번째, 결과보다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실제 연구를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중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일정 기간 동안 결과에 막 집중했어요. 100점 맞아오면 막 칭찬해주고 막 너 천재인가 보다 이러고 점수가 좀 떨어지면은 막 혼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점수가 오르면 또 이제 막 뭐 보상도 해주고 또 100점 맞으면 이번에 뭐 1등하면 뭐 해줄게 이렇게 계속 걸기도 하고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5, 6학년 학생들이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피하기 시작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 몇 명은 치팅을 하는 학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학생들도 공부를 좀 못하는 5, 6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일정 기간 동안 과정을 계속 집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50점을 맞아도 지난 시험 기간보다 열심히 한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엔 넌 너를 이겼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100점을 맞아도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뭐라 그러죠? 네? 너 천재인가 보다. 근데 천재인가 보다라는 칭찬은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칭찬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면요. 내가 천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뻘쭘해하는 칭찬이고요. 그리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좋다라는 칭찬은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칭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내가 보기에 이건 좀 부끄러운 100점인 것 같다. 또는 이번에 약간 좀 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학생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운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요 5, 6학년 학생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모집단 학생들보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어려운 과제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고 나서 바로 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전하는 과정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양보다 질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시고 또 질문식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고 빨리 불 끄고 자라! 그럼 이불 뒤로 혼자 몰래 공부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공부 희열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그 공부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부 감성은 공부 희열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공부 희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부 의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공부 미래 확신도라는 게 있어요. 공부 의지도는 뭐냐면 책임감 있게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고요. 공부 미래 확신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내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 공부할 때 제일 답답한 것이 이 세 가지이실 거예요. 일단 공부 미래 확신도는 뭐냐면 부모님께서 아이들 공부 안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과 목표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가 공부 열심히 해 미래 뭐가 된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공부 미래 확신도와 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꿈은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있지. 예를 들면 나 외교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TV 보고 있으면 막 열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 공부 의지도가 약한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자 하는 마음에서도 즐겁지가 않아서 공부를 잘 못하는 공부 희열도가 관련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높으면 대부분 학생들은 꿈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공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죠. 공부 희열도가 있는 학생은 지금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공부 의지도가 있는 학생은 자기 스스로 시간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를 해나가요. 그런 학생들이 주변에 간혹 있죠. 그런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은, 아동 청소년들은 어른만큼의 의지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만큼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막 자기 관리를 못하면 막 옆집 아이랑 비교하면서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옆집 아이도 의지력이 있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만큼 의지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혹 관리를 잘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학생 분명히 있죠. 이 학생들의 공통점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의지력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칭찬은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 학생의 내면에 어떤 요소가 그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관리를 하게 만들까요? 예, 정답이 다 나오셨는데, 예, 책임감도 나왔고, 자존감도 나왔어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하나가 책임감이고, 또 하나가 자존감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자존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존감부터. 학교 다닐 때 혹시 나는 이제 성적과 상관없이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예. 남들보다 예, 두 분. 예. 아무도 안 드시니까 참 들기가 부끄럽네요. 예, 아니 그래도 두 분 드셨는데 예,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내가 스스로 나를 좀 귀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던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예, 내가 스스로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 유혹을 관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존감이라고 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 관리하는 힘이 생겨요. 의지력이 어른만큼 없어도. 제가 며칠 전에 좀 경험한 일인데요. 적합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제가 이제 확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딸의 남학생 한 명을 만나는데 그 남학생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이 막 사귀자고 그러는데 안 사귀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난으로 야 예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튕겨?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걔가 단호하게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쟤는 제가 보기에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못 사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6학년 아이가 그런 게 어딨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문제가 될까 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적합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자기 관리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예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이런 학생도 봤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밤에 조금씩 일을 하면서 그 학원비를 벌고 있었어요. 근데 서빙을 하러 딱 갔는데
본인의 같은 반에 친구 가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좀 잘 사는 집안이었나 봐요. 좀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 가족에게 서빙을 한 겁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도망갔거나 창피해서 숨었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자기는 지금 그 부모님을 좀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제 경제력이 높지 않아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저 학생보다 더 많은 사회 경험을 하고 있고 일찍 사회 경험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학생을 보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공부를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길 원하시면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책임감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책임감은 신뢰를 많이 받는 학생한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과 책임감이 높았던 부모님들의 언어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시려면 조금 이제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 단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성취감과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해서 우리는 얼핏 다 알고 있지만 뚜렷이 설명이 안 되죠.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 시점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취감, 자존감, 자신감 중에 뭐가 생길까요? 성취감이 경험되죠. 예를 들면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그걸 잘해서 칭찬 들었다. 그래도 성취감이 경험되고 뭐 자격증을 땄다. 내가 뭔가 사소한 거든 큰 거든 해서 성공 체험을 경험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럼 이 성취감은 미래 시점에 아직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뭐로 발전할까요?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으로 발전하죠. 성취감을 경험한 학생이 자신감을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자신감이 없는 학생에 비해서 또 뭔가를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렇죠. 실제 자신감이 없으면 능력의 발휘가 잘 안 돼요. 실제 자신감이 낮거나 시험 불안이 심한 학생은 아는 문제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은 학생은 뭔가 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성취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성취감과 자신감이 반복순환 되면서 현재 상태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함수 관계를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아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험시켜줘야 될 감정이 뭐죠? 성취감이죠. 자, 그러면 성취감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걔가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그렇죠. 칭찬도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잘하고 재능이라고 생각되는 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재능이라고 생각되는 거. 왜냐하면 남들과 똑같이 노력했을 때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을 재능이라고 하죠. 또는 남들과 똑같이 노력했을 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하면 자꾸 성취감이 생겨요. 그러면 마치 물컵에다가 물을 막 부어서 물컵을 넘쳐서 부어서 주변에 적시게 만드는 것처럼 성취감이 넘치면 자신감이 주변에 적십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다 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취감을 경험시켜주는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잘하는 걸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또 하면 좋을까요? 너에게는 너도 모르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재능이 있음을 계속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네가 너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네 안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거리는 재능이 있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 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것을 자꾸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책임감 말씀드렸죠. 책임감은 뭐냐면 신뢰를 많이 받는 학생들한테 생기거든요. 우리도 누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책임감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어떤 어머니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좀만 더 믿어줬어도 내가 지금보다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우리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책임감이 높았던 학생들의 부모님이 제일 많이 썼던 언어를 보니까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였어요. 또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태 아이가 지금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미래를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나중에 거지 된다. 이게 현재 상태로 미래를 규정하거나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랬대요. 걱정하지 마, 나 서울대학교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네가 서울대 가면 너네 반 애들 다 간다. 이런 이제 현재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규정해 버리면 자꾸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책임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현재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건 혼내셔도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낮으면 그건 혼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기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잘못과 상관없이 넌 꼭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적과 상관없이 넌 나중에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꼭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것과 미래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와 신뢰를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내가 학창 시절에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살았다라고 손드셨던 어머님들이나 우리 두 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계속 기대해 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기대를 많이 받은 학생이 책임감이 높아지거든요. 제가 분명히 정말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예언자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대해주는 단어 있죠. 언어 있죠. 요거를 지금부터 3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아이로 하여금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미래를 기대해주는 겁니다.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해주시면 3개월 안에 아이가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 미래 확신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부 미래 확신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먼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공부 안 할 때 좀 아이가 무기력해 보이거나 꿈과 목표가 없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을 때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큰 효과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큰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 미래 확신도는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환상을 주는 걸로 생기지 않아요. 공부 미래 확신도 언제 생기냐 하면 미래에 대한 결과 이미지가 뚜렷하게 생길 때도 생기지만 그 과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생깁니다. 농부들이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거창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농사를 지으세요. 비가 오면 비 맞아가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날도 땀 흘려가시면서 새벽부터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계속 농사를 지으십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리죠. 네. 습관일 수도 있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또 먹고 살아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봤더니 뭐냐 하면, 저희 외할아버지 머릿속에는 추수에 대한 결과 이미지가 명확하세요.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안 하면 추수를 못하는 걸 알고 계세요. 제가 외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오늘 좀 피곤하신데 오늘 좀 하루 쉬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오늘 이거 안 하면 추수 못해. 이거였어요. 오늘 이거 안 하면 내 인생에 보람이 없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걸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추수에 대한 뚜렷한 결과 이미지와 그 과정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것처럼 아이들로 하여금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게 해주시려면, 그래서 공부 미래 확신도를 높여주시려면 미래라는 결과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만났는데 꿈이 뭐야? 그랬더니 컨벤션 기획사 대표요. 그러는 거예요. 똘똘해 보이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인데 컨벤션 기획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중학생들이 야, 컨벤션 기획사가 뭐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은 컨벤션 기획사 대표라는 그 꿈을 어쨌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꿈을 이뤄갈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대표가 언제쯤 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됐으면 좋겠는지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롤모델을 만나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 있죠.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서 만나보고 왔어요. 만나보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인생의 지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지도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40세의 컨벤션 기획사 대표가 되겠다. 이걸 위해서 33살쯤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컨벤션 회사의 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예. 뭐 예를 들면 코엑스든 킨텍스는 그렇겠죠. 그럼 이걸 위해서 26살쯤에는 컨벤션 회사 중에 한 군데 취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몇 군데 써놨더라고요. 이 중에 한 군데 취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19살에는 대학교 컨벤션학과를 입학하겠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 그게 바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뭘 해야 될지 아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학생이 또 뭘 했냐면 이거를 장기 로드맵, 장기 지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방학이 총 12번 있더라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에서 12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 여름방학에 이 학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 3대 컨벤션 회사를 방문하고 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 겨울방학은 일본의 컨벤션 회사를 방문하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여름방학은 중국, 그 다음엔 유럽 3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 학기에 엄마 아빠랑 계약을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방학 다음 겨울방학 때 그런 데 방문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두 닦아주면 얼마, 엄마 설거지 해주면 얼마 뭐 해가지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목표가 오늘의 하루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어지고 더 재미있는 건 그 학생이 그 여학생 어머니께서 제일 처음 찾아왔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애가 꿈은 거창한데 실천을 안 해요 그거였거든요. 네. 맨날 뭐 이렇게 뭐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보면은 이제 놀고 있고 근데 그 여학생이 20등에서 이번 중학교 1학년 보내고 나서 3등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게 공부 미래 확신도가 올라간 예죠. 그래서 공부 미래 확신도를 올려주시기 위해서는 롤모델을 만나보고 오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야지 공부 미래 확신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을 돕는 언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목표 자체를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 평생 꼭 해보고 싶은 게 뭐야?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계속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만 있어도 그 과정을 모르면 아이가 공부를 하신다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그 지도를 그리는 언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핵심은 어떻게입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건데, 어떻게 이룰 건데. 반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컨벤션 기획사 대표는커녕 컨벤션 기획사 경비도 못 된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그 계속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이루는데 지금 가장 방해되는 것은 뭘까? 이건 뭐냐면 스스로 지금 현재 상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건 뭐야? 그 다음에 돈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알아볼까? 일반적으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들을 생각해보게 돕는 언어들을 계속 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에 대한 것도 언제 할 건데도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언제쯤 뭐가 돼야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여쭤보시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세 가지 공부 감성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키워주시면 우리 아이는 목표도 생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알게 되면서 공부 미력심도 올라가고 그리고 공부 지도가 올라가서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고 제일 중요한 공부를 즐거워하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정리하면서 세 가지 한번 잘 들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도를 높여주는 부모님들의 언어 중에 첫 번째가 뭐였었죠? 양보다 질. 네. 뭐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몇 페이지 풀었어? 이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니? 오늘 어떤 질문을 할 거니? 자, 두 번째 또 뭐였었죠? 결과보다 과정을 집중하시는 것.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공부 열도가 낮았던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하나만 해드릴게요.
공부 열도가 낮았던 학생들의 부모님이 많이 하셨던 언어 중에 시험 결과를 보상한 언어가 많았어요. 너 이번에 몇 점 받으면 뭐 해줄게. 너 이번에 몇 등 하면 뭐 사줄게. 그러면 중고등학교 나와서 공부 못해라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이번에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엄마랑 약속한 것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질문식 언어. 계속해서 질문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주도력과 사고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부도 즐거워진다. 자, 공부 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자존감과 책임감을 높여주는 건데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성취감. 그렇죠. 성취감을 자꾸 경험시켜줘야 되는데 잘하는 걸 자꾸 시켜야 되고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언어죠. 책임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쓰면 된다고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 신뢰. 변함없는 게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한두 번 해준다고 책임감과 그게 생기지 않아요. 예, 변함없이 해주셔야 되고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규정하시면 안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변함없이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실수하실 때 있죠. 그럼 그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계속 신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부 미래 확신도인데 지금 공부한 내용과 미래가 연결됐던 확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목표를 찾도록 돕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 되죠. 어떤 삶을 살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전략을 수립하는 어떻게 할 건데. 세 번째는 시간 배치를 돕는 언제 할 건데.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은 그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 취학을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네네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요. 네네네. 그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잘하면 뭐 해줄 거야. 네네. 이 부분 있잖아요. 네네.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을 그러니까 어제 하도 아침에 유치원을 가기 싫어해가지고 내일 아침 정확히 8시에 엄마와 아빠와 너 3명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다. 무슨 선물이요? 장난감. 그 친구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예, 커야죠. 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나와 보니까 한 번 일어나는 거 가지고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일주일 5번을 네가 가장 1등으로 많이 다 일어나게 되면 네. 정말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 당연히 집 사주시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물론 커지겠지만 이런 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언뜻 들은 네.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 만들거나 아이가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것 중에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동기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가 방법 또는 기술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공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방법적인 요소가 있고 세 번째가 공부하려는 마음도 있고 방법도 아는데 또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방법을 좀 알려줬더니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동을 하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고서 만나봤더니 하나도 실천을 안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은 세 번째 요소인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적 요소, 기술적 요소, 습관적 요소 3가지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기술적 요소는 부모님께서 아셔도 아이에게 큰 이렇게 영향을 못 주는 요소로 되어 있고요. 부모님이 아셔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동기적 요소와 습관적 요소예요. 예, 동기적 요소는 이제 정의적 요소고 습관적 요소, 행동적 요소죠. 그 중에 습관적 요소에게는 보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결과에는 보상하시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공부 열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습관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행동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 행동을 반복하면 또는 한 달 동안 이 행동을 반복하면 뭐 해줄게.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행동의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셔야 될 건 행동의 반복은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요청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성적 결과를 가지고는 보상하시지 않되 네. 행동의 반복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상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습관에 대한 보상은 괜찮다는 네, 말이죠. 네, 네. 예. 아니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오늘 굉장히 좀 뿌듯하고 흐뭇하게 느껴졌던 게 네. 아까 장기 로드맵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19살 때 만든 장기 로드맵이 있어요. 네. 지승현 씨가 직접. 예. 근데 그게 2010년까지인데 그 사이에 다른 거는 거의 다 뭐 아나운서가 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다 이뤘거든요. 예. 그런데 결혼을 간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뭐 어디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계획들이 많이 변경이 되기 네, 시작을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며칠 전에 이렇게 착 펼쳐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예. 달라졌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좀 이렇게 많이 좀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네. 만약에 저처럼 저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네, 아나운서가 네. 되는 네. 거. 그런데 아나운서가 된다 아니면 나의 재능이 뭐다 이런 게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좀 네, 뭔가 이 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걸 좀 네. 어떻게 찾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적성과 재능과 관련돼서 목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목표가 없어서 고민되실 때 목표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효과가 없었을 거다. 네.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가 좋아하거나 아이의 적성과 재능과 상관없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아이에게 연구 결과 공부 미래 확신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는 부모님도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부모님도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학 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 번째로 아이의 적성과 재능이 뭔지 알아보시는 그런 과정이 아이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능과 적성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모님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검사예요. 그렇죠? 무슨 재능 검사, 적성 검사, 진로 검사. 근데 검사는 그런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고 참고 자료로만 보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아이의 정말 잘하는 재능과 적성을 알아가는 방법은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놀토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누워 있다가 아이들 표현으로 시체놀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지, 또는 마트 같은 데 엄마 따라서 갔을 때 흥미 없이 이렇게 그냥 카트 끌고 다니다가 자기 눈을 확 사로잡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평소에 본인의 어떤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본인이 어디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걸 아예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하나만 좀 도움될 말씀 드리면, 얼마 전이 아니라 한 5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한 명 어떤 카센터 주인 아저씨가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저희한테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데리고 오시냐 여쭤봤더니 얘가 계속 카센터 와서 취직시켜달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얘가 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데리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직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알아봤더니 어릴 때부터 차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차 잡지가 이렇게 많이 있고 심지어는 길가에 앉아서 차 보는 게 낚시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너 대학만 들어가면 차 사줄게부터 시작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뭐 얼마든지 차를 뭐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은 최하위권이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은 이제 아이를 좀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모님도 포기했겠다.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많이 있는 곳이 카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카센터 가서 취직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저희한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학생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한양대학교를 갔고요. 그 다음에 독일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